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25 김대중 평화회의 3일차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년 평화 라운드 테이블인데요. 이번 시간은 세계 각지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각 지역의 현실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갈 평화의 길에 대한 통찰과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더 큰 울림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좌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패널 여러분들을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좌장을 맡아주실 공적인 사적 모임 오희석 대표님 올라와 주시고요. 또 패널로 함께 해주실 세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처 이종혁 기술 전문가님, 액션에이드 베트남 사무소 조영석 북아시아 수석 정책고문님, 그리고 라오스 그린굿즈 이재원 대표님이십니다. 네, 평화 라운드 테이블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청년 평화 라운드 테이블, 그곳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 공적인 사적 모임의 대표 오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김대중 평화회의의 마지막 세션을 맡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영광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세션이기에 나름의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자리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더 용기가 나고 더 즐겁고 준비를 열심히 하길 잘했다 하는 안도감이 들면서 더욱더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1시간 반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활동가들입니다. 아마 국제개발협력이다라고 하면 뭐 원조라든지 아니면 차관이라든지 예전에 차관 아파트 같은 것도 우리 사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맥락을 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엔 또 ODA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최근 뉴스에서는 사실 뭐 캄보디아 ODA라든지 뭐 우크라이나의 뭐 유상원조 같은 이제 뉴스,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ODA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좀 엄벌과 필벌이 적용되어서 빠르게 평화를 향한 길로 제대로 해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는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20대 때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셨죠? 네,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연차가 쌓이면서 저희가 세계 각지에서 이제 목도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과 노력, 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전달드릴까를 고민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가 현재 대표로 있는 공적인 사적 모임이라는 커뮤니티가 되겠고, 저희는 이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 6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고,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종사자 협동조합입니다. 아마 대중적으로 조금 알려질 만한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2022년에 김건희 씨가 캄보디아에서 빈곤 포르노를 했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에 대국민 서명 운동을 해서 한 2만여 명 정도가 서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규탄하고 지탄하면서 서명 운동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알려졌던 계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의 일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여기 계신 청중분들께 설명해서 말씀드려서 공유드려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풍성한, 사회적으로 더 신뢰하고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사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연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사 한 분씩 소개를 드릴 때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면서, 먼저 제 옆에 계신 이종영님 같은 경우는 현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필리핀에 계십니다만 예전 오늘의 이제 사례로 말씀해 주실 내용은 르완다에 파견 생활을 하실 때 사례로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기술 담당관으로 계신 이종영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 NGO 중에 액션 에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부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익히 아시는 뭐 그린피스라든지 뭐 엠네스티라든지 이런 곳들처럼 세계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주로 성평등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기후정의 또 조세정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선도하는 운동을 하는 국제 NGO인데요. 이 국제 NGO의 베트남 사무소에서 현재 북아시아 수석 정책고문으로 계시고 벌써 베트남에 계신 지 한 10년이 넘었고 현지에서 현지 분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분과 결혼을 하셔서 이제는 일과 삼터가 모두 그곳에 있는 우리 조용성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를 꼽으라고 하면은 항상 나오는 국가 중에 하나가 라오스인데요. 이 라오스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조금 더 함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더 나은 삶을 함께 살아보자 하는 과정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업가의 기업가 정신으로서 라오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계신 분입니다. 그린굿즈의 대표이사 이재원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드린 순서대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분마다 15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이후에는 고정된 질문이 있어서 고정 질문을 하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후에는 플로어 질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종혁님의 발표부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혁님 같은 경우는 르완다의 사례로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실 예정인데요. 사실 르완다 하면 현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입니다만 또 기성세대에게는 르완다 하면 내전의 상흔이 여전히 뇌리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혁님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르완다 내전에서부터 현재의 르완다가 있기에까지의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성이 현재의 르완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박수로 발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WHO에서 근무하는 이종혁입니다. 먼저 저를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초대해 주신 김대중 포럼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루안다 집단 학살 이후 가차적 법정과 용서, 화해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배운 화해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사실 단순한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함께 살 수 있는가? 저는 루안다에서 2년 동안 정의와 치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제도만이 아니라 언어, 관계, 일상의 습관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맥락을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오늘의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해자 중심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강요가 아니라 피해자의 시간과 권리를 존중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또 둘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응보만으로는 이웃이 같은 마을에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셋째는 경계가 있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 책임을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가차차, 마을 중재, 공동노동, 기억정책까지 묶어 화해 생태계로 루안다의 화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경험도 약간이나마 솔직하게 섞었습니다. 이제 루안다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루안다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를 둘러싸는 대호수 지역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며 수도는 키갈리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후투, 투치, 투아가 오랫동안 공동체 농경 사회를 이루며 살아왔는데 현대로 넘어오며 농업을 넘어 관광, IT, 제조업 위주의 산업으로 다변화 중입니다. 이 가까이 붙어 사는 지리와 문화적 조건이 역설적으로 학살의 참혹함을 키웠지만 동시에 다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저 민족에 보면은 제가 후투, 투치, 투아의 취소선을 그어놨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해 해법도 관계 기반이어야 했습니다. 먼저 그럼 그 참혹했던 1994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94년 4월부터 약 100일간 이웃을 죽이는 일상화된 폭력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증오 선동, 민병대의 조직화된 살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약 100만 명이 죽은 100일간의 학살이 끝난 뒤 남겨둔 질문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내 가족을 해친 이웃과 한 마을에서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형사법만으로는 사건 수가 감당되지 않았고 응보만으로는 두려움과 분노가 녹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전통을 현대화한 가차차입니다. 가차차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살 이후에 르완다 사회에는 크게 4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학살의 책임을 묻는 정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 안전의 보장, 이 4가지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우물길, 시장, 예배당을 함께 써야 하는 현실에서 법정의 판결만으로는 그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시간, 충분히 울고 충분히 말하고 때로는 그 말을 거부할 자유도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를 공동체 방식으로 풀어낸 제도가 가차차입니다. 가차차는 르완다어로 잔디밭 또는 마당 또는 풀뿌리 등을 뜻합니다. 전통 마을 재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켜서 공개 증언, 자백, 사과, 배상과 봉사를 통해 진실과 책임을 묻고 관계의 문턱을 낮추는 회복적 정의의 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화해를 규범으로 봅니다. 화해 용서는 상대를 괴물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하면서 존엄을 해치지 않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차차는 그 화해 언어를 절차로 만든 실험이었습니다. 가차차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돌아갑니다. 각 마을에 설치된 법정에서 신망 있는 주민 재판관 주로 7에서 9명이 매주 야외 공개 심리를 엽니다. 피해자와 증인이 말하고 가해자는 구체적인 사실로 자백을 합니다. 여기서 자백과 사과가 진정성 있게 확인되면 형량을 감경하고 공동체에서 봉사와 배상으로 재편입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중요한 건 공동체가 함께 듣고 묻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듣기, 말하기, 함께하기가 용서와 화해의 최소 단위로 작동합니다. 이 방식이 12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가차차는 2001년부터 2012년간 190만 건의 방대한 사건을 짧은 시간에 다루면서 진실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먼저 많은 생존자가 헤어진 가족의 행방을 확인했고 가해자는 속죄와 재편입의 길을 찾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라는 공동의 규범이 생겼습니다. 제가 르완다에서 만난 한 친구는 용서가 단순히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오의 감옥에서 꺼내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도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가차차가 무조건 효과적인 것 같지만 사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절차적 권리, 예로 법률 대리, 항소, 증거 기록 등이 매우 취약해서 오판의 위험이 있었고 이 공개성은 피해자,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거짓 증언, 화해를 하라는 집단 압력, 정치와 승자의 정의에 대한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강요된 용서가 존재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가차차 같은 방식이 다시 사용된다면 해법은 분명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절차와 동의와 철회권 보장, 사건 분류, 예를 들어 민간 범죄는 비공개 또는 전문 트랙으로 진행한다든지 보호와 배상의 이행, 독립 감시, 항소 창구 등의 절차와 역량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에는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가 가차차만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화해와 재결합을 르완다는 생태계로 엮었습니다. 르완다의 국가통합화해위원회는 통합과 화해 교육과 나는 르완다인이라는 언어의 전환을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레로라는 제도로 시민 가치 교육으로 갈등의 온도를 낮췄고 우무간다라는 제도를 통해 매월 마지막 토요일 공동 노동으로 함께 땀 흘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아분지라는 제도를 통해 마을 중재법정으로 토지, 가정, 소액 분쟁을 현지에서 초기에 풀었고 기린카라는 프로그램으로 젖소를 마을에 보급해서 영양과 소득 그리고 비료의 공급을 동시에 개선했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이렇게 언어와 노동과 상호 의존의 생태계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루안다의 우부문후는 루안다어로 사람됨이라는 뜻인데, 이 철학은 인간이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믿음입니다. 루안다의 화해 마을에서는 생존자와 출소자가 같이 사는데 이들은 함께 아이를 돌보고 밭을 같이 갈고 집을 서로 고쳐줍니다. 저는 이런 한 화해 마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지붕을 얹어주는 날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말로만은 끝나지 않던 관계가 함께하는 노동으로, 활동으로, 생활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서는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 함께 쌓일 때 신뢰가 천천히 돌아온다는 것을 루안다를 통해서 봤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국가에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요? 먼저 국가 레벨에서는 안정과 성장, 투자, 관광, 기업 환경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안다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7.7% 경제 성장을 했고요. 커뮤니티 레벨에서는 우무간다가 신뢰와 생활의 루틴, 리키링카가 생계와 영양 회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루안다의 화해의 성과의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갈등이 멀리,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다루는 회복 생태계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발의 위험이 낮아지고 함께 사는 감각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느낀 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실과 책임은 출발선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책임을 묻는 순간에만 화해와 용서의 문턱이 열립니다. 둘째는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회복과 정책의 뒷받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셋째는 피해자 중심의 화해 제도와 장기적 반복적인 치유입니다. 강요 없는 참여,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를 정책, 제도, 일상에 심을 때 화해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화해와 용서는 기억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루안다는 대학살을 잊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복수의 연료가 아니라 재발 방지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Never Again이라는 구호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루안다라는 국가의 운영의 원칙이 된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고통을 재배치하는 힘, 그리고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지혜입니다. 화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가 루안다에서 느낀 경험을 한국의 경험,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도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나쁜 제도는 고치되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정치적 보복 대신 국민 통합과 제도 개혁을 선택했고, 이를 남북 화해로 확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정치로 이해합니다.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꿔 다음 세대의 안전을 만든다로 봤습니다. 미래의 한반도에서 화해를 다시 준비한다면 저희가 루안다의 사례에서 봤던 진실을 기록하고 책임을 묻고 안전을 보장하고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단계적 경로와 피해자 중심의 경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청년 세션이라서 담았습니다. 제가 청년들께 건네고 싶은 3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증오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와 분열 앞에서 용서는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루안다에서 증오가 나를 지키는 방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나를 무겁게 붙들어보는 쇳덩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증오가 내 하루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용서가 약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오의 감옥에서 꺼내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속도와 경계는 절대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하고요. 둘째는 우리 공동체의 가차차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루안다에서 가차차는 하나의 법정이라기보다는 마을이 함께 듣고 묻고 책임을 확인하는 공개장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히 그 형태가 다를 겁니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상대를 괴물로 환원하지 않으며 다시 함께 살아갈 최소한의 약속을 만드는 장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갈등을 멀리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금 가져와 다루는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셋째입니다. 용서를 가능케 하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루안다의 경험을 통해 배운 거는
용서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의 습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구체적 사실을 끝까지 듣는 것, 메시지로 상처와 경기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 작은 협력과 돌봄을 반복하는 것 같이 작지만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요된 용서가 아니라 동의와 안전을 전제로 한 느린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문장을 또 넣었는데요.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요. 하지만 기억을 안전하게 보관해 사고의 재발을 막고 그 기억 위에 더 넓은 미래의 선택지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한 미래를 조금 더 넓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랑의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로 이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3장 4절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루안다에서 저는 오래 참는 사랑과 경계가 있는 친절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함께 살 것인가? 오늘 여기서부터 사랑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고 기억을 안전하게, 사랑을 제도와 일상으로 바꾸면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르완다의 사례, 르완다 학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맥락으로 현재의 르완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떤 국가 주도의 성장이라든지 뭐 권위주의적 정부의 뭐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등등으로 주요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나 뭐 방송에서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가차차라는 공동체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시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차차는 단순 재판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진실을 직면하고 다시 살아가는 훈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라는 것이 꼭 처벌이 아니라 이른바 뭐 정의 구현한다 하면서 뭐 막대기 들고 쫓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정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철학을 세우는 것부터가 이제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용서를 하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용서라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용서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자기 속도로 용서하는 것. 저는 안산 시흥 쪽에서 오래 살았어서 세월호 때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늘 왜 아직도 뭐라고 해? 너네 때문에 자꾸 세월호 얘기하니까 장사 안 되잖아 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강요된 용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용서까지 갈 수 있는 평화의 징검다리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부족했던 사례가 아니었나를 조영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이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또 어떤 의도가 좀 있으시기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약간 그 대상에 대한 착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세션이라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션이구나 그래서 타겟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평화와 사랑을 얘기할 때 최근 특히 청년층에서 참 많은 걸로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또 인연을 끊고 하는 걸 봅니다. 뭐 남녀가 됐건 좌우가 됐건 뭐 다른 무엇이 됐건 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됐건 하다못해 반농담이지만 탕수육을 찍어 먹느냐 소스를 부어 먹느냐로도 나뉘어서 싸우는데요. 나와 다르면 적이 아니라 나와 달라도 이웃이다라는 거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게 해서 저렇게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 베트남의 사례로 넘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용성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조용성님께서는 이제 베트남에서의 통일이 된 사회죠. 그러나 우리 한반도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죠. 그리고 그 통일과 그 전에 있었던 전쟁을 겪지 않았던 현재 베트남의 세대가
그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내재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린다면 우리도 우리의 통일 이후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조영성님의 발제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 NGO 액션에이드 베트남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조용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 베트남에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한국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생겼었습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마저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의 내란 모의 시도는 외환 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며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분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란 모의 같은 사건은 한반도의 분열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이용되고 악용될 수 있는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분단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비극이나 통일에 대한 염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세력에겐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내부를 통제하며 심지어 외부 세력을 도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올해로 한반도 분단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과연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와닿지 않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단은 직접 겪은 일도 아니고 민족주의적 공감대 또한 희미해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인터넷상에서 희화화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때로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단절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통일을 원치 않는 기득권에 의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단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 속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 자체가 위축되고 왜곡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묻고 또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답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직면한 위기와 젊은 세대의 무관심 속에서도 통일은 단순히 민족적 염원을 뛰어넘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리적이면서도 우리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에 왜 통일이 필요한가를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자 해외, 그것도 외세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에서 그 청년의 시간을 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록 40대가 되었지만요. 저 역시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 속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소 복잡합니다. 방공교육의 끝물에서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존경하던 국어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하고 다 같이 흑백 브라운관 TV로 6.15 남북 공동선언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하필 이명박 정부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불순한 생각으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트남 메콩델타 시골 마을에서 머물면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베트남에 살면서 저는 세상을 베트남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30일 베트남이 남북통일을 이룬 남부해방 50주년 행사에서 저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작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통일된 지 50년 된 나라이고 한국은 분단된 지 70년, 80년이 된 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만큼은 베트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특히 베트남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 또한 북부에 의해서 통일된 남부 지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 한반도 사회에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고착화된 통일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베트남은 오랜 기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웠습니다. 호치민 주석의 지휘 아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1954년 DNPMF 전쟁을 통해서 전투 승리를 통해서 베트남의 프랑스 지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베트남을 남북으로 분단시켰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통일을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1964년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인민군은 강력한 저항 끝에 1973년 미군을 철수시켰고 마침내 1975년 4월 30일 미국의 지원을 받던 남베트남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이날은 베트남에게 남부 해방의 날이자 통일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일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외세의 개입 속에서도 자국민의 힘으로 통일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한반도 역시 남북이 이념에 따라 정확히는 외세의 영향으로 분단이 되었지만 베트남은 외세의 영향을 극복하고 스스로 통일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사실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을 했는지 우리나라만큼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에게 독립이란 타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단결하였고 승리하였다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주적인 성향은 현재까지 베트남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자 외교력으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대나무 외교라고 불리는 균형 있고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을 최대 수출 시장이자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로 여기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을 엄청 좋아하고 트럼프에 엄청 열광합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당사국이었지만 과거를 넘어선 실리적 관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오랜 시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와 영유권 분쟁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통해 외세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력으로 통일을 이뤄냈다는 강력한 민족적 서사를 바탕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통합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자주적인 대외 관계가 내부 통합의 중요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애국심,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든가 공산당 산하의 일당 체제라는 정치 구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어낸 과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혹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베트남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겉보기에는 비교적 순조로웠던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트남은 남과 북과 남이 매우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분단 이전부터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북부는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유교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가 발달하였고 중앙 집권적 통치 경험이 길었습니다. 반면 남부는 참파족, 크메르족의 영향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프랑스 식민 시기에는 개방적이고 상업적인 특성이 강한 자본주의적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북부보다는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적인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에 의해 통일된 베트남에서 전쟁을 겪지 않은 남부의 젊은 세대가 지난 남부 해방 50주년에 열광하고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채 국기를 들고 시가행진에 나와서 함께 통일을 기념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증까지 자아냈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베트남 남부 메콩델타 지역에 거주하는 2000년대생인 여성 탐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인식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베트남은 남부해방 50주년, 통일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소셜미디어 사진을 저런 식으로 바꾸면서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녀는 저에게 그냥 한국의 K-팝 가수인 엑소를 좋아하는, 백현을 좋아하는 평범한 K-팝 밴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난 남부해방 50주년이 다가오자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곱게 차려입고 베트남 국기를 손에 든 채
전쟁 기념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남부 해방일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한 모습 한 마음으로 남부 해방일을 기념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 매우 신선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9월 2일 독립 80주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2025년은 북부 남부 할 것 없이 베트남 전역이 역사적 자부심으로 단결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탐비는 평소에는 남부 해방일을 그저 단순한 휴일로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주변의 분위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 날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선조들의 희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금은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하지만 그녀들의 친구들 역시 비슷한 감동을 경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사회가 미디어를 통해 역사를 끊임없이 환기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들의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과 베트남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베트남은 전쟁의 기억이 가깝기 때문에 역사적 내용이 강하게 전달되고 이것이 젊은 세대가 역사를 이해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애국심은 축구 경기나 영토 분쟁 등 특정 계기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발현되며 친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한국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통일이 베트남의 평화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켰다는 뜻을 전하면서 더 이상 내부 갈등 없이 오로지 발전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게 된 점이 통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베트남의 성장 속도를 보았을 때 베트남은 이 자부심을 만끽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자기긍정의 시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사회적 에너지를 통해서 단결과 긍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그녀와 그녀의 또래 젊은이들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데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념일과 미디어를 통한 역사적 서사의 지속적인 재강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민족적 애국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베트남에서 애국심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존재하며 이는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고착화된 통일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라는 단어만큼 사회적으로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단어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사회적 공감대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하는 현상이나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강제로 주입하거나 편향된 시선을 선동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온 사회가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에도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계실 때 2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선언이 그랬듯이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고 분단을 자신의 기득권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 변질되어 갔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통일을 분열 그 자체로서 방해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트남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남북 간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이질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뤄냈고 그 이후 세대를 거쳐 통합된 정체성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단순히 공산당의 일방적인 주입이나 선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통일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자력으로 이뤄냈다는 강력한 민족적 서사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통일의 가치와 애국심을 환기시킨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그 가치를 모르거나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탐비와 같은 베트남의 젊은 세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베트남 젊은 세대도 평소에는 K-팝을 즐기고 글로벌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남부해방 50주년 같은 기념일에는 전통 의상을 입고 국기를 흔들며 자발적으로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일의 효능감을 평화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통해서 내부 갈등 없이 오로지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사회가 역사적 사실과 민족적 자부심을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문화적 흐름 속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내면화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기억이 멀어지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교육, 기념행사 등 통일의 가치와 그 과정에서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꾸준히 재건한 것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자연 발생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일관된 국가적 노력과 민족적 서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선동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흔들리는 지금 베트남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나 특정 외세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트남의 외교적 역량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실리적인 관점으로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부적으로 통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면서 분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시도에 맞서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반도 구성원 스스로 결정과 역량을 통해 통일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자긍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반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트남의 사례로 들어보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을 하자 말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트남의 사례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현재 잊어버린 감각은 도대체 어떤 것이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고 아마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준비하시면서 한국은 하면서 한국하고 많이 비교도 되시고 많은 감정이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섭외 자체가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 정권 하에서 이 얘기를 내가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조금 있었습니다. 대선 전부터 대선 전이었죠, 그렇죠. 동시에 저는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바라본 내용들을 갖고 통일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베트남이 정말로 부러웠고 우리는 왜 이럴 수 없었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고 조금은 힘을 줘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하는 것이 지금의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자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기쁘게도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엔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조금씩 이제 사회적으로 좀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김대중 평화회의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베트남에서 바라본 이 시각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시기가 저희가 이 발표를 또 잘 도와주신 덕분에 이 발표를 좀 준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왜 우리 청년들 지금의 엔드처럼 큰 그림이
이미 어떤 통일과 평화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뉴스를 보면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사실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들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면 살벌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런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청년들 사이의 평화와 어떤 통일의 담론이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한 건 어떻게 보면 평화를 누리기는 했는데 내 삶은 평화로워졌는데 내 삶은 그렇게 좋지 않고 동시에 그 평화조차도 작은 평화조차 만들어 본 경험이 좀 부족해서는 아닐까? 사실 우리가 갑자기 뭐 전쟁을 다시 해서 평화를 하고 다시 통일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평화를 느끼려면 일상에서 작은 평화를 많이 느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그 갈등 속에서 대화 타협을 하는 훈련을 하고 또 그 타협들이 모여서 공동선을 이루고 그 공동선을 지키고 하는 경험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존의 기쁨을 더 느껴봤으면 어떨까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면 늘 입시에 매달려 있고 대화 토론이 여전히 주요 문화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통일 담론, 평화 담론이 청년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공동선,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라오스에서 현재 활발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라오스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지역 사회를 사회 경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이재현님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와닿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모시고 어떤 이 공동체성에 대한 감각, 우리 함께 같은 단어의 의미를 몸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재현님의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그린구스 주식회사의 이재원입니다. 우선 사실 행사에 참여하면서 오늘 아침 세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참 재밌게 저도 참여를 하면서 저도 배우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너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라오스에서 양계, 닭을 키우고 있는 농부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라오스 농촌에서 발견한 평화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이제 닭만을 키우는 건 아니고요. 농업 구조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여정을 담아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라오스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제가 이제 개발협력이라는 분야를 공부를 했었었고 코이카를 통해서 라오스에 나갔을 때였는데요.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고 또 소규모 농가들에게 지속적인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주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농가분들한테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좀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봤던 장면들은 단순히 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마주했던 장면을 예를 든다면 첫 번째로는 농민분들이 열심히 이제 채소를 키웠지만 실제 이제 이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실이 되거나 신선 농산물을 이제 고객들이 있는 시장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폐기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안타깝게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열심히 농산물을 이제 만들었는데 내가 팔려고 할 때 되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내 노동에 비해서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직접 직면했고 또 결정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좋은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좋은 농산물이라는 개념이 소비자와 농민들의 간에 생산자와 구매자의 간에 그 격차가 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생산하고도 좋은 농산물이라고 소개하기도 어려웠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개인 농민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을 많이 이제 받지 못했던 소농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책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라오스에서 기본적으로 농가분들께서 직접 구조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취약한 생산 기반, 이렇게 도로가 좋지 않아서 가져가지 못하는 거나 아니면 낮은 시장에서 접근하는 게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만나는 부분이 어려운 것들, 그리고
더 잘 키우고 싶고 어떻게 이제 비료를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이런 교육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럼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되지? 그리고 넘쳐나는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나한테 맞고 어떤 것들은 맞지 않은데 그걸 취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현실을 보았고요. 저 또한 당시에는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사실 한 줄 보고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을 쓰는 건 참 쉬웠는데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과연 해결자로서나 아니면 그 문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을 했을 때 나조차도 그냥 연구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줄짜리 보고서를 만들고 끝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은 후회하지 않게끔 현장에 나가서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갖게 돼서 현장에 나가서 라오스에서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해결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 현장에 참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해결자라기보다는 농가분들과의 동행자가 돼서 현재는 같이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가분들께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신 도와주는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아리를 저희가 이제 부화시켜서 농가들한테 키울 수 있게끔 전달해드리고요. 또 농가분들이 다 키우고 난 닭은 저희가 책임 수매를 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무항생제로 또 엄격하게 이제 사육한 약속으로 키워진 닭들을 그 가치가 이제 훼손되지 않게끔 브랜딩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저희가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모델은 농가분들께 병아리를 드리면 농가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키우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물론 본인들도 이전에 키웠던 방식을 알고 계셔서 본인의 농업 방식에다가 저희가 주는 지도 내용들을 좀 추가하시는 정보고 또 다 키우시고 나면 키로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가분들한테 닭을 구매하고 달걀은 저희가 이제 등급에 따라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농가분들께서 전달해 주신 상품은 저희가 회사가 만든 브랜딩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농가분들께서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해썹이나 이제 국제 인증들은 저희 회사가 대신 받아서 농가분들 판매할 때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실제 빠르게 또 더 이제 이 좋은 상품들을 빠르게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연결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닭을 키우고 싶은데 비용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소액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이제 비용을 먼저 지급해드리고 사후에 키우고 난 이후에 이제 정산할 수 있게끔도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적으로 병아리, 사료, 백신 등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판매 이후에 이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저희 라오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고요. 달걀과 이제 닭고기 그리고 간혹 이제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한테 소농들한테 이제 그런 기술 교육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도 맡아서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라오스 이 지역에는 CP라는 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와 저희의 큰 차이점은 CP라는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농들이 접근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약하는 방식조차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편리한 방식대로 이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농가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항생제와 아니면 집단 사육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과 신뢰에 있어서는 소비자분들이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CP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 노력에 비해서는 큰 수익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가분들한테 잘 키우면 키운 만큼의 그 가치를 보전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CP보다는 같은 노동을 투자한 거랑 투자 대비에 비해서는 CP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 문제도 사실 저희가 CP와 비교해서 더 다른 방식이고 교육 또한 저희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제공해서 소농분들께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방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지 농가분들과 함께 5년간 사업을 하면서요 다양한 성과를 얻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개발은행이 저희 이제 회사의 주주로 참여해 주셔서 현재 저희가 이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저희 자금 투입을 받았고요. 또 외로운 이제 유엔에서 하고 있는 조달 사업에도 저희 회사가 농가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조달 사업을 마치고 또 이외에 뭐 코이카나 여러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꾸준하게 농가분들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상품을 좋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싶다는 의견이신데요. 이게 농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농가분들께서 생산한 상품들을 저희가 가공하고 있는 가공실로 갖고 오거나 이제 포장실로 가져오는데 그 포장실은 해썹 인증을 받고 또 GAP 우승 인증도 저희가 받고 또 저희가 키우고 있는 병아리 농장은 GAHP라고 해서 친환경 이제 우수 사료 그 안전 사육 인증도 받게 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농가분들과 공존하기 위한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농장에 참여하시는 농가분들은 대체로 80%가 여성분이십니다. 이유는 마을을 떠날 수 없고 그 지역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실제로 이제 자식들을 이제 봉양하는 분들이 주로 저희 이제 파트너분들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매우 이 사업을 뜻깊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을 얻은 농가분들은 대체로 그 수익 낸 부분들이 다시 가족으로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학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비용으로 재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참고로 저희도 이제 대부분의 저희 직원들은 20대 현지 청년들인데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람을 느끼고 사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사진은 농가분들께서 키우고 나면 저희 이제 협동조합 이제 조합원이 오셔서 같이 이제 무게를 재고 그 무게에 이제 비례해서 저희가 이제 비용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유엔 조달 사업도 같이 하고 라오스에 현재 있는 시내에 있는 시내 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뭐 닭고기를 판매하고 하는 사진들을 좀 넣어놨고요. 네, 여전히 사실 저희는 진행형이고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사실 간혹 이제 저희랑 같이 오랫동안 하셨던 농가분들 중에서도 더 높은 소득을 원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실제로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번 뭐 이제 어려움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요. 지금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함께 여기 현장에서 청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지금 라오스에서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이 연단에 올릴 수 있다는 걸 받았을 때 사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라오스가 한국과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곳인데 과연 한국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라오스 자체에서 농가들도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한국의 청년들도 사실 모두가 사실 다른 기회의 부족에 사실 어떻게 보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회의 부족을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는 해결자가 어떻게 보면 청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를 받아야 되는 뭐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어떻게 보면 청년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사실 저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만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가정이 잘못된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어느 사회 문제에 들어와서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회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구조 내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농가분들께 생산성의 향상을 도와드리면 이후에는 농가분들을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모아서 그분들한테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잘 키우는 농가들이 주목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농가의 사례가 주변 농가로 퍼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를 찾아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또
더 다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 이후에는 저희가 더 도움을 주지 않아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대한민국 청년들이 만약에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더 구조적으로 바라봐서 문제 해결을 좀 참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담론을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왔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라오스에서 이렇게 하는 활동에 꾸준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단체에도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오스의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현 대표님의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얼마나 대단한 비즈니스입니까가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개발도상국, 요즘엔 글로벌 사우스라고 많이 부릅니다만 개발 국가들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해결자라고 본인을 오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방인이고요,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정체성에 대한 설정을 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선이 되던, 뭐 교육이 되던, 인프라가 되던, 또 비즈니스가 되던 다양한 수단을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비즈니스라는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해서 현재 가장 인상적으로 문제를 함께 그들과 함께 해결하고 있는 이재현 대표님의 이 사례를 꼭 소개드리고 싶어서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또 그 맥락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면서 양계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냥 농가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라오스에서 농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농장을 시작할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사실 변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한 청년들이랑 어떻게 이제 성장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고요. 그 과정이 저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개도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띄울 수 있는 부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그렇고 저희 좌장님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 저희 나이 때 또래들이 이 개발력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더 있는 걸 이렇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사실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뒤로 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용기를 주셔서 나왔지만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친구들이 더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마련한 데는 좀 작은아마 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네. 너무나 재밌는, 너무나 효과적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재현님의 발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이 평화를 공정한 기회 구조로 만드는 일로 정의했다. 그 정의부터가 남달랐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사실 라오스 농촌에서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땀을 흘려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행자로서 이재현 대표가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병아리를 통해서 그리고 받은 사료를 갖고 또 그린 굿즈가 연결한 물류망을 통해서 내가 키운 닭이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였네? 라는 데에서 자신감을 얻고 또 어떻게 보면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나 쓸모 있네? 근데 무엇보다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한 외국에서 온 저 친구 그리고 나의 이웃들이 있었기에 이게 가능했네? 라는 점에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났어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야 돼, 함께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연결을 라오스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례 아닌가, 성공 사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정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비판은 해야죠. 비판은 하되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공정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견지해야 할 두 가지의 양면성이 아닌가, 긍정적인 양면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저희 발표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가볍게 고정된 질문을 한번
나눠보고 플로어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해서 우리 재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동행자라는 이 위치의 설정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자라는 위치의 설정을 우리 한국 사회에 동형제로서의 그 경험을 어떤 메시지로 좀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자가 되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리고 이 정의나 문제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문제에 대한 풀이 자체를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갈수록 사실 농사나 이런 부분은 저보다 농민분들이 더 잘 지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옆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드리는 것 정도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자가 아닌 동행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명의 뭐 뛰어난 리더도 필요하지만 그 리더 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갈 수 있게끔 뒤에서 안 보이게끔 조력해주고 있는 동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동행자라고 했고 이런 메시지를 고민을 했을 때는 사실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좀 동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더 사회가 더 밝아지거나 평화가 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저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칫 문제라는 걸 저희가 혼자서 정의하고 혼자서 해결책을 이제 쉽게 단언할 때가 많았는데, 사실 더 많은 이제 대화의 공간과 더 많이 토론을 하고 서로가 다름을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과정에서도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맞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동행자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생태계라는 표현이 요즘에 또 많이 더 각광받고 있는데, 이 생태계만을 전담하는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재원님이 이 저희 개발협력 분야에도 저희 또래 이제 3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면은 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동행자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저희는 동행과 혹은 어떤 기회가 강물처럼 흘렀으면 좋겠는데 소나기처럼 옵니다. 그 소나기를 내가 취하지 못하면, 그걸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평화로 향하는 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첫 발표를 해주셨던 우리 종영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알리려면 청년들 사회 혹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더 많은 토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요즘은 대화를 먼저 꺼내는 것 자체를 상당히 어려워하지 않나? 공격받을까 봐. 뭐 단어 하나로 자꾸 뭐 이렇게 되고 의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대화가 충분히 공론장에서 흘러가질 못하는 것 같은데, 르완다에서는 그 피와 사륙의 현장에서 그걸 해냈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작점이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이 말을 꺼내는 순간이 르완다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그리고 가차차로 그리고 현재까지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 말을 꺼내는 시작점이 궁금합니다. 말을 꺼내는 시작, 일단 먼저 전제로 할 거는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은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을 꺼내는 시작점이 되는 거는 저는 아까 제가 짚고 넘어갔지만 우모간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두가 나와서, 공동체 모두가 나와서 같이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도 예외 없어요. 대통령도 수도에 나와서 같이 쓰레기를 줍고 거리를 치우고 쓸고 닦고 뭐 누가 뭐 집을 고치고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러한 익스포저, 노출이라고 하죠. 서로에 대한 노출과 서로에 대한 대화와 서로에 대한 접촉이 있는 환경이 좀 늘어나고 그게 좀 루틴화되면서 저 사람이 악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사람이고 어떤 선함을 갖고 있고 나름의 정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쌓인 다음에, 그러니까 신뢰가 쌓인 다음에 대화가 충분히 쉽게, 비교적 쉽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가 시작되려면은, 정리하면은 서로를 더 만나고 서로를 더 접촉하는 과정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라오스에서도 우리 재원님이 일하시는 그 공간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자 하는 뭐 사회적 연대 혹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일컫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라오스 내에서는 사실 아직은 이제 농경 사회로 되어 있어서
그 마을 자체적으로 사실 모여서 하는 활동이 많고요. 또 사실 저희도 라오스에서 이 협동조합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처음에 접근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미 조직된 그 조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활용해서 저희가 사실 양계나 이런 거를 빠르게 전파할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청년들이 다양한 색깔을 점점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색깔들을 다 드러낼 수 있냐? 그런 건 사실 좀 한국이 좀 더 활발한 것 같고요. 라오스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색깔들의 친구들을 이제 모아주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런 토론의 장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많이 들고 있지만 모이는 거 외에 이상의 발전은 아직은 사실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 모임을 하는데 그 정기 모임에 모이시는 분들은 참 재밌는 수다를 많이 나누세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실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나 가정사를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 다가오는 마을의 행사들도 같이 이제 준비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가벼운 환경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기존의 체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정도의 이런 곳에서는 토론이 사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좀 저희가 그래도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서 소개가 되었고 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열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도상국 정확히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가 저는 주민 조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뭘 해준다, 지원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역의 당사자들이 당사자성을 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이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주민 조직화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주민 조직화가 국제개발 협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자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로 남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찌 생각해 보면 국제개발 협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OECD에 가입된 나라고 나름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국제개발 협력의 당사자가 아니야라고 말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가 당사자성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건 역시 주민 조직화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순히 어느 국제개발 협력에서 소위 말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활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진짜 전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대화나 토론과 화해와 용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주민조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조직화된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텐데 다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보통 우리는 일과 쉼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24시간을 다 프라이빗 사적인 데에만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적인 일은 누가 하고 공적인 대화는 어디서 나눕니까? 우리 사회, 우리 동네에 있는 텃밭은 누가 얘기할 것이며 우리 동네의 치안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할 것이며 하물며 정치적인 이야기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투표도 해야 하는데 퍼블릭한 공공을 위한 활동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사회가 좀 더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모든 것을 일과 소비로만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일할 수 없고 소비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어내는 것이 평화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면 우리 사회는 보다 더 퍼블릭한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하고 그 수행 역시도 큰 시너지를 내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조직화 같은 것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주민조직화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퍼블릭한 영역까지 관할할 수 있도록 포함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대라는 단어가 결국은 또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청년 세대들만 하더라도 연대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였지 이 친구랑 연대에서 뭘 하는 거? 체육대회에서 축구 같이 하는 것 정도일까요? 저는 어떤 연대 경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자아가 형성되는 학창 시절에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연대의 경험, 특히 느슨한 연대, 끈끈한 연대 모두 상당히 활발하게 구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혹시 용성님께서는 이 연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한국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연대의 반대말이 뭘까요? 고대 말고요. 연소? 연대의 반대말은 저는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명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연대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열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들과 그런 기득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는 끊임없이 분열되어 왔고 또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분열을 그야말로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 사회적 공감대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제도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 분열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또 길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차별과 혐오가 너무 많고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통일도 사실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가지고 통일로 나아간다. 이제는 뭐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북한이라고도 불러서도 안 되는 거고 북한은 자신들의 국호를 북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도 동시에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한 이상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움직임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단순히 통일이다의 관점이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통합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분열이 조금씩 누그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베트남이 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뭐 공산당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해결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인프라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교육 과정과 미디어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은 마치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게 자유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들도 있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왜 자유민주주의인지 사실상 그냥 너네가 계속 혐오적인 발언을 해 너네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뒤에서 봐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방종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정말로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좀 대화와 토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연대를 방해하는 분열을 없애는 거고 그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한반도에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 단순히 아까도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적인 뭐 감정이나 이런 거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실리적으로도 우리 사회를 좀 더 이제 성장시키고 평화와 안정으로 가려면은 통일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열을 더 이상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대를 단순히 어떤 사회의 공론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분열을 조장하는 이 부정적인 것까지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룰을 제대로 다시 세팅해보자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열이라고 한다면 르완다 내전 때처럼 가장 혼란할 때 이 분열 세력, 이른바 분열의 언어가 훨씬 더 강하게 효과를 드러낼 것 같은데 혹시 이 가차차를 중심으로 해서 르완다에서의 분열이 통합으로 향하는 길에서 어떤 작전이랄까요? 어떤 조직된 분열 같은 건 없었을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루안다에서 분열을 얘기를 하려면 조금 더 루안다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루안다가 하나의 나라가 되기 전에 벨기에가 통치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벨기에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투치족, 후투족, 투아족이라는 민족이 있었지만 벨기에는 자신의 자체적인 또 행정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냐로 후투족과 투치족을 분열을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신분증도 다르게 나눠줬고요. 그게 아무래도 관리를 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쌓인 갈등과 국경 때문에 갈등이 쌓여가던 와중에 사실 우리가 94년 대학살을 가장 큰 대학살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전에도 몇 번의 학살과 전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쌓이다가 터져온 거죠. 그래서 분열을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안에 작전 세력이 있었냐? 있었을 겁니다. 뭐 인테라함회라고 이제 그렇게 선동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벨기에 식민 정권이 그 분열을 먼저 만들었다고 보고요. 연대로 가고 싶은데 결국 루안다가 화해를 하고 결국 루안다가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세 번째 슬라이드였나요? 취소선을 그었잖아요. 인종 구분에. 그 이유는 이제 르완다는 모두 그냥 르완다인이다. 후투족도 아니고 투시족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르완다인이다 라는 교육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연대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화해 그리고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잠깐 접어두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앞에 네, 우리 이은정 교수님께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 여행 굉장히 잘했다 하는 느낌을 받은 패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가끔씩 막 울 뻔했어요. 너무 듣다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 담론이 진행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지금 이야기 나온 그 연대, 그러니까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게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험이나 루안다에서 경험이나 지금 라오스에서 겪고 계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경험하고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운 통일, 그러니까 동독 시민들이 평화로운 통일을 만들어낸 35년 이후에 독일 대한당이 극우 세력이 등장을 하고 내적 통합이 안 돼서 분열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 50년 후에 통합으로 같이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통일 담론을, 그러니까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통일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베트남에서 배웁시다 하면은 전쟁으로 이긴 나라한테 뭘 배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독일로 공부를 하러,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공부하러 오는데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독일 통일 담론에는 항상 지금 독일은 사회적 분열, 그러니까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런 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분열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담론을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세 나라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들이 어떻게 보면 연대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연대를 만들어가게 하는 그 그러니까 기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서 그런 경제 성장이나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빨리 올라가지 않아도 주민들이 미래를 위한 전망, 그러니까 미래가 조금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연대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통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래가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하게 하는 패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질문 아니고 코멘트였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바로 앞 세션에서도 이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발표들이 있어서 저도 발표 자료를 보면서 나랑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다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베트남이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트남은 통일과 화합을 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우리가 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아시아인으로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인 문화, 이것들을 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사회, 특히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되면서 졸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공동체적 문화를 좀 잃어버린 경향이 있어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일과 베트남의 차이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이고 공동체주의적인 문화가 더 강하고 한국 역시 그런 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우리는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비록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 통일을 소위 말하면 내면화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아시아의 방법으로 공동체주의적인 문화로서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독일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르완다라든가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베트남이 정말로 제 배우자가 베트남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랑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베트남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사실 방금 하시는 대화를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것은 연대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연대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야 지금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여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집이 좀 많이 어려웠어서 계속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제가 봤던 삶들은 상당히 외로웠고 이런 사회 담론에서 유리된 삶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롭고 유리된 삶에는 혐오와 분열이 훨씬 더 빠르게 침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의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흡수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은 이른바 국정원이 댓글을 조작하고 뭐 아니면 일베를 뒤에서 후원하고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의 혐오 정서를 강력하게 확산시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산은 이 자리에는 잘 침투하지는 못하지만 외로운 사회, 분열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스스로가 패배자라고 느끼고 있는 사회, 각자 도생의 사회, 나는 이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내 삶은 이미 망했어. 가 짓누르는 사회에서 훨씬 빠르게 전파되더라고요. 마치 곰팡이처럼.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연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연대로 확산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요즘 공장에는 사회혁신가 혹은 어떤 노동운동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산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씨앗을 뿌리면서 전 세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이 플로어의 질문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연스럽게 갈무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청년평화 라운드 테이블의 제목은 그곳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였습니다. 르완다의 마을 잔디밭에서 또 서로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요청하면서 다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법정도 아니고 거대한 제도도 아니었고 그냥 이웃들끼리 마주 앉아서 다시 살기 위해 내놓은 용기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들이 통일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합쳐진 사건이 아니라 매년 기념일을 통해서 축제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통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랑거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빈곤 속에서도 누군가 함께 병아리를 키우고 사료를 나누고 또 물류망을 잇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내가 키운 것이 제값을 받는다, 나 쓸모있다, 나 괜찮다 라는 존엄을 회복했습니다. 거창한 개혁이 아니라 함께 설계한 작은 기회가 연거푸 자리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문장은 꼭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도 또 우리 곁에도 또 우리 자신 속에도 평화를 만드는 작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불공정을 고치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기회가 닫힌 곳에서 새로운 통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실천들이 모이면 언젠가 한국 사회에서도 그 시절에 한국 많이 분열되고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 1순위가 다 자살이었던 정말 차가웠던 사회였는데 근데 그때 한국에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나눈 이 경험들이 그 날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한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세계 곳곳에서 그곳의 사람들과 평화의 씨앗을 함께 싹 틔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달콤한 열매를 한국 사회에 다시 싣고 와서 오늘처럼 함께 나누면서 또 씨앗을 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한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른 사회에 있지 않을까요? 그날을 염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아마 2025년 9월 26일은 저희에겐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날로 새겨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